빨간선 라인 아래로 밀리면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된다 보시면 되시고, 이때 제가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도 제가 화살표로 했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요. 이번 상승 사이클의 대장은 SK하이닉스로 보니까 21 이동평균선 조정에는 없으신 분들은 또 채우시기 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25년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업황적으로 보면 지금 워낙 업황이 좋으니까 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1분기 예상보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래서 짧게 업황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 수출 나라니까 1분기 수출의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 사실 전분기에 비해서 반도체가 50% 이상 수출이 늘어났고요. 말이 50%지 엄청나게 늘어났는 거죠. 여기에다가 역대 2위 수준이고, 또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걸로 봅니다. 반도체 가격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면 지금 4월 PC용 D램 범용 반도체 DDR4 범용 반도체를 보게 되면 요번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2.1달러로 16개월 만에 2달러를 넘었었고요. 또 3월 달에 비해서는 16.7% 상승을 했고요. 특히 작년 10월부터 반등을 시작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반도체 가격은 아주 리뉴얼한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어떤 사이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요거는 반도체, D램 반도체 YOY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반도체 가격이 한번 하락을 하면 2년 하락, 상승을 하면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아주 리뉴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번에 작년 10월부터 상승으로 턴했기 때문에 2년 상승을 한다고 보면 아직도 1년 6개월 상승할 측면이 충분히 남아있고요. 또 반도체라는 것은 항상 사이클 때마다 큰 기업들이 매출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전기차도 있고 로봇도 있고 또 HBM도 있고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도 상승을 하고 수요도 증가가 됐다.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에 왔을 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훨씬 클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 서버 증수를 많이 했고 또 재택근무가 나오면서 PC나 타블릿 보급이 많이 됐는데 이게 보통 4년 지나면 교체 주기를 맞이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부터는 이런 물량 교체 주기까지 겹친다. 그러면 연말 내년 됐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훨씬 좋다는 거죠. 따라서 반도체는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반도체 사이클하고 SK하이닉스 주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위에는 SK하이닉스 월봉 차트고 아래는 D램 가격 YOY D램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2013년 14년 고점을 형성했을 때 그때보다도 SK하이닉스는 한 7, 8개월 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 고점 형성했을 때도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대 고점을 형성했을 때보다도 SK하이닉스는 더 크게 상승을 했고요. 2020년은 코로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예외라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가격이 정점보다는 평균 길게는 1년 이상 더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는 업황으로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1년 6개월 이상 더 상승한다 사이클로 반도체 가격이. 여기에다가
평균 한 1년 이상 더 상승한 측면까지 더하면 아직 2, 3년은 상승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형 반도체가 높다고 하지만 당장보다는 2년, 3년 내다 본다면 지금 또 매수 시점, 반도체 업황이 이제 시작을 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다 외국인 수급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설명드리기 전에 엔비디아 한번 보고 갈게요. 외국인 시각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외국인 시각에서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게 되면 정말 올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걱정이 되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하면 어떡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요번에 AI 반도체 붐은 2000년도 IT 붐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IT 버블이 나왔을 때 IT 붐이 불었을 때 대장주가 시스코랐는데 시스코 차트하고 엔비디아 차트를 겹쳐봤거든요. 겹쳐서 한번 보게 되면 엷은 파란색이 시스코고요. 짙은 파란색이 엔비디아입니다. 보면 아직도 IT 버블이 생기고 갔을 때 비해서는 엔비디아 상승이 약하다는 겁니다. 시스코가 움직인 만큼만 움직이더라도 아직 크게 갈 공간이 남아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때보다 엔비디아가 실적까지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까지 거품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번에도 실적 발표가 나와서 보시듯이 실적까지 탄탄하게 받친다. 그러면 시스코 때처럼 움직이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에 반도체 사이클하고 한 2년간 또 엔비디아도 더 움직이고 거기에 따라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엔비디아가 외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좋게 보니까 반도체는 당연히 매수를 했겠죠. 우리나라 올해 1분기입니다. 1분기 때 외국인들이 15년 만에 사상 최대 매수를 했습니다. 분기 매수 사상. 이때 보게 되면 15조 중에 8조 이상이 반도체를 매수했습니다. 즉 외국인 반도체 사랑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참고적으로 2위가 현대차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시작은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밸류 프로젝트 관련 요런 쪽에 집중이 됐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1분기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 또 평균 단가가 있으니까 요런 평균 단가까지 가지고 차트를 보면 전략을 세울 때 조금 더 유리할 건데 먼저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을지 삼성전자가 좋을지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본다면 저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로 보는 것은 일단 HBM 시장에서 보게 되면 작년도에 SK하이닉스가 53% 장악을 했고 삼성전자가 38%, 마이크론이 9%. 즉 SK하이닉스가 53%로 HBM 시장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또 지금 보면 AI 서버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 그리고 TSMC, SK하이닉스 합쳐서 AI 삼각 동맹으로 불리잖아요. 그만큼 과거 같았으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들어갈 자리에 SK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다고 또 보여지고 또 중요한 것은 반도체 역사 20년 역사 이상을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기술력으로 따라잡은 건 HBM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기술력으로 따라잡았고 또 그때 HBM이 반도체 중심이 있다. 그러면 단순히 끝나지는 않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주도로 움직이면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가 주도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래서 탑픽은 SK하이닉스로 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2위권 부대장 정도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는 뭐 계속해서 차트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덜컹덜컹 하더라도 상승을 하는데 차트에 제가 빨간 라인을 하나 쫙 꺼놨거든요. 16만 5,700원. 요게 1분기 때 외국인들이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우리나라 사상 최대 매수 들어왔을 때 평균 매수 단가니까요. 그러면 이 매수 단가에 근처에 온다면 당연히 매수가 가능하고, 대신 지금은 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항상 20일 이동평균선, 차트에서 볼 때는 빨간선 라인입니다. 빨간선 라인 아래로 밀리면 그때부터는 매수해도 된다 보시면 되시고, 이때 제가 작년 10월, 11월 그리고 지난 4월 달에도 제가 화살표로 했을 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고요. 따라서 이번 상승 사이클의 대장은 SK하이닉스로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 조정에는 없으신 분들은 또 채우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일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일봉 차트입니다. 삼성전자 일봉 차트를 딱 직감적으로 보더라도 SK하이닉스 차트보다는 흐름이 약하다, 요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가 1분기 때 외국인 평균 매수 단가인 78,600원 부근이니까 매수 가능합니다. 대신 매수가 가능하지만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 강하게 가는 종목 매수 못해서 다음 종목 매수했을 때는 앞에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약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를 먼저 하고 대안으로 삼성전자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고, 아니면 삼성전자 조금 매수하고 SK하이닉스는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신다, 요렇게 뭐 최소한 같이 보유를 한다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만 보유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지는 않고, 대신 보수적으로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하게 갔으면 좋겠다, 변동성이 약하게, 그러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만 매수도 가능하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비해서 차트가 약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HBM입니다. HBM 쪽에서 SK하이닉스는 뭐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삼성전자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불거지고 있고, 아직은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막대한 물량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HBM 같은 경우는 고객이 발주를 했는 것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에는 큰 성과를 내는데, 그거보다 시장에서 바라는 것은 파운드리 시장입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또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건데, 4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작년 3분기보다 작년 3분기 12.4%에서 4분기 때 11.3%로 오히려 줄었어요. 여기서 증가를 했어야지 탄력을 받을 건데 오히려 줄었고, 중국 중소형 파운드리 반도체 애들이 조금씩 약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인텔도 참여를 하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조금 치인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HBM,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성과, 요 두 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성과가 약하다. 물론 성과가 나오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걸 보고 먼저 매수하기보다는 벌써 성과를 내고 주도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쪽에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먼저 1분기 때 미국의 ASML, 뭐 반도체 장비주 중에 가장 대장이죠. ASML의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보면 일단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정말 크게 월봉으로 보면, 일봉이 아니고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설명을 드리고, 또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듯이 실적 포지션에 좀 베이스를 두면서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1분기 실적이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0% 이상 크게 증가를 했고, 여기에
이제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영업이익이 1년간 이어진다고 보고 시가총액으로 나눴을 때 뭐 한 5배 정도, 10배가 정상이면 50% 이상 저평가되어 있는 거, 이런 종목을 본다면 한 두 종목 정도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 SFA, 그 다음에 SAMT, 요 두 종목 정도가 실적 베이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요 두 종목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SFA 차트입니다. SFA 차트를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때 257억에서 올해 1분기 546억으로 112%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 1분기 실적으로만 본다면 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면 차트를 보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실적이 좋게 나면서 위로 한번 탁 튀었거든요. 이날이 실적 발표 나왔던 날이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러면 아직은 하락을 하다가 처음 실적이 좋아진 거는 위로 매물벽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은 현재 위치 정도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매물 소화하는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32,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바라보는 전략 좋아 보이고요. 또 매수 타이밍은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만 본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고요. 또 월봉 차트도 아직은 약하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은 분기마다 실적이 나니까 또 다음 분기 실적이 좋으면 계속 보유를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실적 체크를 하시고 이제는 고평가보다는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개연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SAMT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SAMT 차트를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실적이 보면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128억에서 214억, 67% 증가를 했고 얘도 실적 대비 저평가고요.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실적 발표가 나고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밑에 거래량을 보면 조정을 받는 와중에 거래량이 그렇게 증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양봉이 하나 딱 나오는 날 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양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침 시작해서 종가가 높게 끝나는 날, 차트적으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양봉이 나오는 날 관심을 가지면 뭐 쉽게 강하게 상승하다가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으면 반등까지 또 볼 수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반등을 앞서서 실적이라는 베이스가 있고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을 타고 상승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중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요. 뭐 양봉하는 때 충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은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라인까지 왔으니까 분할 매수도 가능한 자리로 보이고요. 그래서 SAMT는 참고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는 아니고요. 반도체 유통업체입니다. 반도체 유통업체도 반도체 업황 가격 상승에 따라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나 유통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반도체 장비주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어깨 넘어갔다,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장비주들의 특징은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는 산업입니다. 업황 사이클이 있듯이 장비주들도 사이클을 타게 되고요. 대신 보면 반도체 대기업들이 가장 어려울 때 미리 장비를 깝니다. 정말 좋고 있을 때 장비 깔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상승을 하고, 정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좋고 지금처럼 업황이 돌아선다 이럴 때는 반도체 소재주들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재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중에 한 종목, 그중에 제가 ENF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ENF 테크놀로지는 다른 것보다는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ENF 테크놀로지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공시입니다. 보면
반도체용 불산 제조 설비 정설에 대한 거거든요. 보면 500억 들어서 정설을 했는데 공시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투자 기간이 2022년 12월 26일부터 투자를 했어. 올해 6월 30일 투자가 끝난다는 겁니다. 즉 공장을 짓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는 주가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공장이 다 짓고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보면 뭐 다음 달이면 끝난다, 공장이 완공된다 보시면 되시니까요. 뭐 수요일 관리 측면도 있겠지만 이때부터 주가는 반응을 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반도체용 불산 소재주지요. 소재주니까 또 소재주 반도체 업황 사이클과도 맞아떨어지게 잘 설비 투자를 했다. 요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ENF 테크놀로지 월봉입니다. 2020년도 뭐 뒤쪽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21년 고점 형성을 후에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한 데 비해서는 뭐 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공장 정설이라는 모멘텀이 대두가 된다면 뭐 강하게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종목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업황 사이클에 따라 중기적으로 보는 전략, 그런 전략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비율적으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쪽에 먼저 매수 포지션을 잡아 보시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탑핑, 내가 반도체 뭐 전체 포트 중에 한 30%를 채운다. 반도체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그러시면 반도체 중에서는 한 70% 이상은 일단 SK하이닉스. 그래서 제가 탑픽으로 뭐 SK하이닉스는 2, 3년 계속 보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를 채우시고 그 중에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높아서 부담이 가신다 그러신 분들은 뭐 조정을 기다렸다 삼성전자 반 SK하이닉스 반 합쳐서 뭐 전체 포지션 한 70%를 만들어도 되고요. 요렇게 보고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뭐 한 종목 30% 정도, 또 아니신 분들은 중소형주 또 관심 없이 뭐 나는 보수적으로 길게 보신다는 분들은 어쨌든 장비주라든가 중소형주들은 벌써 움직인 측면이 있고 먼저 움직였고요. 대형주들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장비주 포지션보다는 대형주 포지션이 유리하니까 대형주 쪽에 집중을 하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낮고 공매도도 있고 요 파트 전체 실적과 공매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업황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안 좋습니다. 보면 1분기 수출입에서 업종 중에 22.3% 전분기에 가장 많이 감소를 냈고요. 업황이 어렵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양극재 수출 판매 가격 그래프를 보면 3만 달러 이하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양도 증가를 하다가 둔화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업황이 어렵죠. 이렇게 업황이 어렵지만 내년이나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가 온다면 업황도 살아나고 주가도 살아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업황이 턴하는 시점에서 잘 매수를 한다면 여러분들 뭐 계좌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 포지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실적 공매도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차 전지 중에 어떤 게 대장주가 있고 또 대장주 실적과 공매도가 어떤지 그렇게까지 또 공부를 이번 기회에 딱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익 이 순서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요중에 양극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쭉 나열됐는데 순위는 양극재 캐파 순입니다. 글로벌 캐파 순으로 보고 그 중에 에코프로 BM 가장 큰 캐파를 보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073억인데 올해 1분기 66억으로 확 줄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3%가 감소를 했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는 것은 아직은 관심을 가질 때는 아니고 좀 더 관망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도 11월 3일 공매도 금지됐을 때가 504만 주인데 아직도 470만 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 공매도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래서 실적이 턴하는 타이밍, 작년 분기에 비해서 그런 타이밍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낮은 저점에서 잡는 것보다는 실적이 살짝 턴을 할 때 그때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살핀다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포스코 퓨처엠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영업이익은 매출액도 확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도 확 증가, 업황이 좋으면서 증가되는 걸 원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매출액은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만 증가를 했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고요. 또 공매도를 보면 정말 공매도 세력이 징하죠. 징할 정도로 보면 공매도 금지됐을 때 304만 주인데 5월 20일 기준 299만 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공매도 물량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본다 생각을 하시고요. 나머지 LNF, 코스모 신소재도 보면 LNF는 적자가 크게 바뀌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영업이익이 줄었고 큰 의미 있는 영업이익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양극재를 보면 아직은 관심을 가지기는 좀 이른 타이밍이다 보여지고요. 또 다음 또 2분기 실적이나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그때 또 살피도록 하지만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언극재입니다. 언극재는 포스코 그룹도 언극재를 만들지만 실리콘 언극재, 양산 경험이 있고 그런 종목은 대조전자 재료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대조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한 50억 정도로 의미 있게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2억이랐으니까요. 또 매출액도 앞에 설명드리듯이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업종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언극재, 대조전자 재료가 가장 좋게 턴을 하고 있다 보여지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도 71만 주에서 25만 주로 확 줄었거든요. 따라서 공매도도 줄고 영업이익도 턴을 한다. 그러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가장 먼저 대조전자 재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보여지고, 대조전자 재료 조종치마다 관심을 가지고 또 큰 틀에서 보면 업황이 아직 턴을 한 건 아니니까 2차전지 자체 업황이 턴을 한 건 아니니까 이번 달 또 보고 조정이 나오면 다음 달, 다다음 달, 올해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대조전자 재료는 먼저 접근이 가능한 형태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분리막입니다. 분리막을 보게 되면 WCP, SKI 테크놀리지 있는데 일단 WCP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60억에서 6억으로 확 줄었어요. 대부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만 2차전지 영업이익이 확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업황이 턴을 한 건 아니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큰 의미 없는 숫자니까 몇십만 주가 돼야 되는데 6만 주 정도니까 따라서 보면 아직 실적 측면에서 보면 많이 실적이 약화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여기에 SKI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흑자로 크게 나도 모자릴 판국에 적자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니까 관심 가지긴 어렵고, 또 공매도도 71만 주인데 68만 주로 살짝 줄었지만 그대로 공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막 쪽에 보더라도 실적 공매도 측면에서 아직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렵다. 관심을 가지기 어렵다는 게 아직 업황이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실적이 턴을 하니까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살피는 거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엔캠이죠. 엔캠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소재주 중에 불을 뿜는 종목이 엔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불을 뿜고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에서 올해 1분기 118억 적자로 바뀌었어요.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적자로 바뀌었다. 좋은 건 아니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69만 주에서 8만 주 공매도清산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너무 강하게 가면서 공매도 세력이 못 견디고清산을 한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공매도도 줄고 뭐 자연히 줄으면서 주가를 더 미는 과정이 있으니까요. 업황만 턴을 하고 주가만 움직이면 좋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엔캠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현재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온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전환 사채, 즉 전환 채권은 채권이니까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고 도중에 이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안전한데 이걸 주식으로 바꾼다. 그러면 왜 바꿀 거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을 할 때 얼마의 주식으로 바꾼다. 그 전환가액은 미리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가령 이렇게 볼게요. 주식으로 바꾸는 전환가액이 10,0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0,000원이다. 200% 수익이 나 있으니까 주식으로 바꾸면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전환사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워낙 상승이 돼 있고 이제 전환사채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됐다고 보고 수익 실현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고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엔캠으로 크게 수익 나신 분들은 같이 전환사채 가진 사람들처럼 같이 수익 실현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신규 자금은 뭐 당연히 지금 접근을 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동아기업하고 후승이 있는데 이쪽도 보면 뭐 실적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1분기 7억이 흑자고 후승은 94억 적자가 그대로니까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액 쪽에서 보더라도 매수 타이밍을 잡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업황이 어려울 때 대장주가 뭐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뭐 화면을 보시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뭐 동아기업, 분리막, 또 양극재의 소재인 전구체, 대장주들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들 종목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그 외에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이후에 공부를 하시고 요 중에서는 뭐 대조전자재료가 그래도 가장 빠르게 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보듯이 실적이 다들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측면은 왜 일어나느냐고 하면 다른 게 아니고 캐점 현상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캐점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보게 되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얼리 어댑터나 승각자 먼저 사용을 하고 좋다. 그러면 그 다음 대중화 전체 대중화로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수요 둔화가 확 나타납니다. 근데 그 둔화가 그래프 보시면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둔화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둔화 기간 동안 또 업체들끼리 치킨 게임 가격 경쟁도 하고 이제 살아남았는 기업들이 뒤에 전파이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신제품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즉 전기차 대장주인 뭐 테슬라만 살아남는다 이게 아니고 현대차나 GM이나 포드나 디젤 기관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가격 경쟁 전기차에서는 계속 같이 합니다. 따라서 캐점 현상에서 기업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다운이 되고 캐점 기간 동안 그러면 디젤 가격하고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전기차 대중화가 생기고 빠르면 내년, 내후년
이런 대중화가 나오면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큰 대중화가 왔을 때 우리 시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일까요? 그것도 지난 2023년 실적 발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전기차 침투율입니다. 전기차 침투율을 보면 중국이 작년 기준으로 29.3%, 약 30%, 유럽이 약 20%, 그런데 북미 시장을 보면 이제 9%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가 왔다. 그러면 북미 시장이 가장 크게 성장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좋아진다. 따라서 우리 2차전지 소재주들한테는 큰 대중화가 왔을 때 정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과거에 유사한 사례, 똑같은 사례는 없으니까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중화가 왔을 때 차트의 움직임인데 위에는 OCI 홀딩스 월봉 차트고 아래쪽에서는 폴리실리콘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 보면 2007년, 8년 이 기간 때 태양광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에너지 시대를 연다. 그러면서 태양광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정말 킬로그램당 200달러가 막 넘어갔어요. 이때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그 당시 동양제철화학이고 지금 OCI 홀딩스 주가를 보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중국에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옆에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러면 OCI 홀딩스 주가도 같이 하락을 하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횡보를 하고 OCI 홀딩스 주가도 횡보를 하고 이후 태양광이 정말 집집마다 대중화가 된다.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앞쪽보다 더 크게 OCI 홀딩스가 상승을 했어요. 폴리실리콘 가격은 살짝 상승을 했지만 주가는 폭발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도 훨씬 유리합니다. 이때는 중국 기업이 아시아, 유럽, 미국 할 거 없이 다 침투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주가가 뒤에 크게 한번 상승을 했고 지금은 미국이 북미 시장은 막아주고 우리가 큰 시장 하나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중화가 오면 주가가 더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요걸 보고 대신 저기도 횡보 기간이 한 1년 이상 걸렸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주식이라는 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턴을 하고 움직일 때 잡았을 때 심리적으로도 유리한 평면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 생각을 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견디시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업황 턴을 하는 시점 기다려졌다가 매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주 쪽에서만 본다면 탑3까지가 아니고 아직은 업황이 전부 다 어려우니까 한 종목 대주전자 재료 또 항상 종목이 업황을 거스르고 올라갈 때는 정말 힘이 듭니다. 빠르게 못 움직이고 가다가 쉬다가 하니까 하락되는 지점 또 하락 어떻게 보면 이번 달에 조금 사면 다음 달에 조금 산다. 천천히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또 가장 좋은 것은 업황이 턴을 하면 많은 종목이 한 번에 또 매수할 기회가 싹 생기니까요. 천천히 그런 매수 기회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우리가 물가를 살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가면 미국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 관점이 있고 또 금리 인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간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사실은 달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게 보면 2010년대 비해서는 달러가 정말 강세 위치에 월봉 차트인데 강세 위치에 와 있고요. 또 이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에 한 6나라 통화로 만들어졌고요.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유로화입니다. 달러 인덱스 중에 유로화가 57.6%를 차지하니까요. 결국은 유로가 강세로 가면 달러는 약세고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유로는 약세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미국 금융정책도 중요하지만 유럽 금융정책도 중요하고요. 같이 봤을 때 달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달러 월봉 차트하고 제가 유로와 월봉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정말 데칼코마니입니다. 달러하고 유로와 월봉 차트는 정말 반비례로 움직인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어떤 하나의 화폐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 화폐는 강세로 가고 반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 화폐는 약세로 움직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이자 많이 주면 사람이 돈이 몰리고 이자 적게 주면 돈이 빠져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같이 지금 보시면 데칼코마니 차트에서 유로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 유지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현재 금융 상황은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달러 약세로 가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 FOMC 회의, 유럽 중앙은행 ECB 정책 회의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5월 FOMC에서 미국은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그건 다 아시는 얘기고, 특히 미국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4월 CPI 소비자 물가가 3.4%, 아직도 3%대 중반에 위치하고 있고 물가 목표치가 2%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 그리고 1분기 GDP가 1.6%,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좋게 나왔고 2분기 GDP는 더 높게 볼 거라고 잡혀 있고요. 따라서 미국 경제를 보면 물가는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는 그래도 좋다. 그러면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9월 또는 12월 뒤쪽에 금리 인하가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유럽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럽은 기준금리 동결했는 건 똑같고요. 또 대신 유럽 소비자 물가 4월 CPI를 보면 2.4%, 미국보다는 1% 낮고 2%대로 물가는 안정이 됐다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고요. 대신 경제 성장률 1분기 GDP를 보면 0.3%입니다. 미국보다도 훨씬 낮고 참고적으로 작년 3분기, 4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이 얘기는 경제 성장은 약한데 물가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고 하겠죠. 따라서 유로존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6월 정도로 보면 유럽은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리를 그대로 둔다. 즉 유로화는 약세로 가고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당장 우리 시장이 달러가 약세로 가줘야지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걸 기다리기에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 인하 시점이 되는 연말, 또 연말에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 시장만 악재, 금투세라는 악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런 연말이 지나가야지 시장은 좀 강한 움직임, 우리가 사실 원래 강하게 미국 금리 인하하면서 강하게 갈 거라는 기대감이 한참 뒤로 연말이나 내년 초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이런 대세 상승, 강하게 가는 상승이 밀렸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고 하면 연말이나 내년에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방은 유지가 되고 또 상방은 아직은 뚫고 가기는 어렵다. 즉 점진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올해 나올 수 있다. 이런 박스권 움직임을 잘 견디시면 내년에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나오는 큰 상승은 어떤 상승인지 우리 원화 월봉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화 월봉 차트를 보면 원화가 오랜 기간 지금 1990년대부터 원화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원화가 약세 부근에 있습니다. 즉 차트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즉 평균보다도 훨씬 약세를 구가하고 있다. 따라서 원화는 약세다. 여기 약세에서 더 약세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달러당 1,400원을 넘어간 적은 딱 3번이니까요. IMF 정말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또 살짝 넘었는 게 레고랜드 사태. 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달러당 1,400원은 넘어가지 않고 또 그 부분에서는 또 오래 머물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이런 약세 구간이 결국은 강세로 전환되면서 상승이 나온다면 대세 상승으로 가고 그 강세로 전환되는 모멘텀은 미국 금리 인하다. 따라서 연말이나 내년에 지나면 이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지금 보면 제가 대세 상승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긴 기간 대세 상승으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박스권 장세만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면 큰 상승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은 왜 나올까? 2000년대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중국 경제 성장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대서 우리 대세 상승 코스피 지수는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갔고요. 크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경제 성장률에 따른 상승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 성장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는 후내년이 좋고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중에 풀린 돈이 워낙 많습니다. 유동성, 즉 경제 성장과 유동성이라는 두 개가 합쳐지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런 장세는 아직 어떻게 보면 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유동성이 얼마나 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위기가 오면서 유럽도 풀고 일본도 풀고 뭐 다 풀었지만 연준 미국이 얼마나 풀었는지 보면 2000년도 대세 상승이 나올 때 보면 연준 자산이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7조 달러가 넘어가 있습니다. 약 6배 이상 큰 돈이 풀렸다. 그런데 미국 지수 보면 6배가 상승을 한 건 아닙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그 얘기는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붙으니까 사실 풀린 돈보다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해야 된다. 대신 위기가 오고 아직은 안전이 안 됐다 하니까 돈들이 숨어 있지만 결국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런 돈들이 시중에 나오면서 거품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면 과거 2003년에서 2007년 이때 중국 영향으로 상승을 했다 했잖아요. 그때 보면 뭐 코스피 지수가 약 300% 상승을 했거든요. 지수 자체가 300%. 또 대장주인 뭐 현대중공업 지금은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33배가 상승을 했고요. 정말 큰 장이 나왔고 특히 중국 관련 조선철강 화학주들이 움직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죠. 미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큰 성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지 미국 관련주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그건 외국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을 할 건데 외국 시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미국 시장이니까요. 그때 보면 일단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니까 결국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는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슬라 차트만 보면 자동차가 어렵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비슷한 제너럴 모터스, GM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자동차,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미국은 없는 섹터입니다. 2차 소재가 미국은 없으니까요.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를 보고 한번 조정 시에 잘 잡으면 또 2차 전지 소재주 요런 쪽은 괜찮아 보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 2차 전지 섹터 요 세 섹터고 또 바로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타이밍을 잡아야 될 건 2차 전지 소재다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일단 업황적인 측면에서 수출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1분기 수출, 자동차 수출로 보면 자동차 역대 최대 수출이 나왔고요. 여기에 4월도 역대 최대 수출이 이어가고 있고 수출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하나가 있고 수출이 잘 되니까 당연히 실적이 좋다. 여기에다가 외국 시각이 좋고 미국 GM 차트가 좋으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또 밸류업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로 정부가 또 밀어주고 있다. 삼박자가 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실적이 좋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자동차라는 시장은 디젤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자동차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가 준비한 1분기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미국 전기차 판매 현황을 준비를 했는데요. 올해 1분기 보면 1위가 테슬라고 2위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엄청나게 잘 팔았다는 겁니다. 3위 포드, GM, BMW 순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2위를 팔았는데 미국에서 아직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하면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2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향후 보조금까지 받는다면 전기차 시장에서 훨씬 약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올해 말부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생산에 따라 IRA 법안에 따라 보조금을 받습니다. 즉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북미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가지고 있죠. 따라서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이 있을 때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서만 보더라도 큰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또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밸류업 정책에 따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 PBR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을 걸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실적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늘 말하지만 공시 중에 매월 첫 번째 영업일 날 지난달에 얼마나 자동차를 팔았는지 공시가 나옵니다. 따라서 5월 2일 공시를 보게 되면 현대차 판매 공시입니다. 보면 작년 4분기보다 올해가 3.3% 더 많이 팔았습니다. 사실 작년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전고사들이 다 예상을 했지만 작년 연말 전고사 리포트 보면 올해 자동차 현대차나 기아가 다 안 좋을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주가 움직임이 없었는데 리포트가 빗나갔죠. 이처럼 올해도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은 원화 약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1달러 팔았을 때 환율이 1,400원이면 매출이 1,400원 잡히고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면 매출이 1,000원 잡히죠. 대신 벌써 환율 약세에서 40%, 400원 효과가 나듯이 원화 약세는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수출주로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GM 차트도 잠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보게 되면 추세가 살아있지요.
올해부터 뭐 테슬라 차트는 하락을 하지만 GM 차트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얘기는 외국인이 디젤하고 전기차 같이 만드는 자동차는 좋게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장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대차 일봉 차트인데 밑에 보면 빨간색이 외국인 매수를 나타내는 거고 파란색은 매도인데 2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거의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있다. 앞에 실적 좋고 외국인 수급 밀려 들어오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효과를 낸다. 이건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 월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 2010년, 11년, 12년, 13년 2011년에서 13년 이때 월봉 상단까지 한번 상승을 했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또 월봉 상단까지 상승을 했고 이번에 다시 상단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상단까지 왔을 때는 2010년대는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보다 실적이 더 좋고요. 2020년, 21년은 애플 전기차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올해 연말에 정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내고 전기차 실적도 좋게 나오고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과거보다는 이번에 월봉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 월봉 상단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레벨업이 되겠죠. 따라서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한 차례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주가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도 보면 올해가 가장 어렵지만 뭐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더 약진을 할 수가 있고 또 북미 시장은 전적으로 우리가 장악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서 본다면 2차 전지는 올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며 내년 후내년 크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만 견디시고 또 타이밍을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뒤쪽에서 매수 타이밍을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 내년 후내년 2차 전지는 뭐 대중화를 바라보고 있죠. 따라서 대중화가 된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경쟁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쪽에서 먼저 가격 경쟁이 가장 강한 쪽은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전지 집에 보면 다 원통형으로 돼 있잖아요. 각형은 어쩌다가 하나씩 보이는 거고요. 원통형으로 되는 것은 대량 생산하기가 유리합니다. 원통형은. 대량 생산이 유리하다는 것은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 경쟁 측면에서는 원통형 배터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제가 준비한 어떤 차트를 보면 각형 같은 경우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고 또 파우치형도 한 2026년부터 살 정체가 되고 있고 대신 원통형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거든요.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특히 4680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요중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앞서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4680 원통형이 빠르면 8월 국내 오창 공장에서 생산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9월 생산이라서 파라소닉보다도 한 달 빠르게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또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전용 공장도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8월부터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한다. 그러면 주가라는 게 이런 모멘텀을 타고 관련주들이 좀 더 일찍 들썩들썩 할 수 있죠. 벌써 한 차례 강하게 들썩였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8월이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또 반등을 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관련돼 있는 원통형 배터리하고 관련돼 있는 기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기업들 준비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4680 원통형 배터리 공급망 중에 니켈 도금 강판은 TCC 스틸이 할 걸로 보여지고요. 요것은 언론에 나온 것들 취합을 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 캔 케이스 껍데기죠. 캔 케이스는 동원 시스템이죠. 그 다음 검사 장비는 이노메트리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는 LNF나 엔캠 등이 맡을 걸로 보이고요. 대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작은 이슈로 움직이기는 어렵거든요. 큰 글로벌 캐파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2차 소재가 뭐 요걸로 상승을 한다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외를 하고, 또 검사 장비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잖아요. 이제 생산을 하기 전에 장비를 납품을 해버리고 생산을 한다고 해서 장비에서 더 큰 이득을 보긴 또 쉽지 않잖아요. 대신 생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재 쪽이죠. 계속해서 생산이 필요한 쪽. 그러니까 뭐 캔케이스나 니켈 도금 강판 이런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들 종목도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먼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차트 보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TCC 스틸도. 하지만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7억이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억입니다. 주가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너무 약하고요. 또 이걸 뭐 PER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영업이익이 중요해서 14억 1분기 영업이익 곱하기 4 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눴는 게 240. 너무 고평가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아직 실적을 발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받기에는 만만찮다 보여지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에 176억, 올해 1분기가 160억, 그래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뭐 앞에 말했지만 영업이익 기준 수정된 PER 보면 한 19배로 그래도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거기서 거기고 뭐 PER이 조금 높고, 또 이쪽은 장비 쪽이니까 소재 쪽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 한 발 벗어나 있고요. 그러면 동원 시스템즈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 동원 시스템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원 시스템즈 일봉 차트입니다. 차트로 보게 되면 뭐 앞쪽에서 조정을 쭉 받다가 앞에 보면 3월 달에 거래량을 내면서 상승을 할 때가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처음 한번 나왔을 때입니다. 이때 강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고, 이후 거래량이 줄면서 조정 횡보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앞쪽 2024년 뭐 1, 2월 달 이때 비해서는 거래량도 크게 증가가 돼 있고요. 이러면 다시 한번 8월 달에 뭐 LG에너지솔루션 4680 원통용 배터리 생산 이슈를 타며 또 강한 반등이 한번 기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해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자원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뭐 소재하고는 틀리게 자원 관련주들은 IRA 법안 이슈가 있거든요. 거수해가. 특히 지금 보게 되면 광물 쪽은 4대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FTA 체결이나 중국 쪽 쓰면 뭐라 그럴까요? IRA 법안 따라 뭐 세제 혜택 못 받게 되고 지원금을 못 받는데, 광물은 올해까지 중국어 써도 돼요. 내년부터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올해 말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리튬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을 걸로 봅니다. 수혜를 받을 걸로 보니까 리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리튬 관련주 같으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그 다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리튬을 직접 생산을 하는데 그 자회사가 아직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로 대변이 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이들 두 업체에 대해서도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7천억 했어. 올해 1분기 6천억으로 한 1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요거는 철강사업부 영향인데,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철강사업부 쪽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남아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약화된 건 중국이 저가 철강을 밀어내면서부터 약화가 됐는데, 지금 보면 미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확 지르고 있고요. 또
평상시 또 뭐 중국하고 우호적인 남미도 중국 저가 철강으로 어렵다고 보고 남미 자체 철강 위에서 또 관세를 높이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유럽도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산 저가 철강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철강 기업에게는 호재가 되니까요. 요런 호재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리튬 가격이 아직 달러 약세가 확 일어난 건 아니지만 결국 달러 약세가 오면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거다. 요런 것까지 합친다면 여기에다가 내년에 RIA 법안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지만 공매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42% 의미 있게 확 줄었거든요.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신 또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크게 적자로 갔거든요.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823억 흑자있어 올해 1분기 298억 적자로 갔어요.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 아직은 접근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또 공매도도 늘 말하지만 정말 징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뭐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따라서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고 또 가장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4월 25일 날 액면 분할 후에 상장을 했거든요. 요 이슈는 사실 대기업, 큰 기업 중에 액면 분할되는 것들 중에 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액면 분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 5월 달에 액면 분할 후에 상장이 됐는데 액면 분할이 됐다는 것은 주식 유통수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소화하려고 액면 분할 후에 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후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액면 분할 이슈로 바로 상승을 한다 보기보다는 그래도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업황이 턴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시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게 되면 40만 원대 선입니다. 제가 까만 라인으로 쫙 표시를 했는 게 40만 원 선인데 거기에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40만 원 부근에 오면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될 걸로 보입니다. 40만 원 아래에서는 관심을 가진다. 지금 보면 3중 바닥을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이 강하게 상승 후에 조정을 받으면 V자 반등보다는 다중 바닥을 형성 후에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40만 원 이하에서 관심을 가진다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월봉 차트로도 한번 보게 되면 보면 2018년도에 40만 원 돌파하려다가 못했고 또 2021년도에 40만 원 돌파하려다가 못하고 그래서 이 40만 원대가 과거에는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2023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여기가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뚫지 못할 때는 저항이지만 뚫고 난 뒤에 조정은 또 지지로 되니까 여러 번 지지가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40만 원 선이 어떻게 보면 맥점으로 보여지니까 40만 원 이하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또 셀 업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우리나라 셀 업체는 매수해도 될까?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직은 아니다. 설명을 드리고요. 먼저 1분기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요거는 중국을 제외한 점유율입니다. 보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3년 28.1%에서 1분기 때 25.7%로 줄어들었어요. 점유율이 줄어들고 기존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점유율 1위였는데 1위를 중국 CATL 캐틀에 내줬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점유율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삼성 SDI하고 SK온 여기 점유율을 보게 되면 10% 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근데 이 10%선은 정말 중요해요. 글로벌 캐파 10%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같이 규모의 경제에 뛰어들 수가 있는데 이 10%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도태될 경우들이 높고요. 과거 LG 휴대폰이 세계 점유율 10%일 때는 같이 경쟁을 펼치다가 점유율 10%를 깨지면서 밀리면서 도태되고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슬아슬한 위치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셀 업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셀 업체를 싫어하거나 이게 눈에 확 띈 적이 언제냐고 하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그때 외국인 전략이 좀 노출이 됐다 보여지고요. 그때 보게 되면 11월 3일 공매도가 금지되고 다음 날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수급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 다음 날 뭐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좋으냐? 이건 아닙니다. 왜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들 특히 헤지펀드들은 롱숏 전략을 펼치거든요.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매수를 하고 나빠 보이는 종목은 매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전략을 못 펼치게 공매도가 금지가 됐으니까 매도 쳤다는 걸 환매수가 해야 돼요. 따라서 이날 매도 쳤던 걸 환매수가 들어왔다. 그 얘기는 안 좋아 보여서 매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시각에서는 안 좋아 보였다는 게 이때 나타났고요. 제가 공매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출연을 해서 똑같은 설명을 들으면서 셀업체에 대해서는 아직 건들지 말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수급 보게 되면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외국인 매도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셀업체도 접근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앞에 말했지만 테슬라가 직접 만들려다가 거의 지금은 안 돼 있거든요. 그거는 만만치 않을 걸로 보이고요. 또 파라소닉하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근데 파라소닉 같은 경우는 생산이 9월입니다. 파라소닉보다도 빠르게 8월 달에 생산이 나오고 앞에 말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연말에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이슈들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빠르다. 대신 빠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앞에 시장 점유율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점유율 순위를 바꾸는 구조로는 아직은 외국인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 시각에서는 중국 기업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매수를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셀업체 같은 경우들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매수가 뭐 강하게 들어올 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대신 관련 소재 쪽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관련 소재 쪽 단기 상승을 보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1억을 가지고 매수 포트를 잡는다면 일단 반도체의 30%입니다. 반도체 30%인데 탑픽으로 SK 하이닉스를 꼽고요. 이제 반도체 30%, SK 하이닉스 30% 채우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면 뭐 한 3분의 1은 삼성전자 같이 보유하셔도 되고요. 대신 SK 하이닉스 비중을 가장 높게 두시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에서 20% 중에 결국 현대차 아니면 기아, 대형주에 집중을 하시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2차 전지는 포스코 홀딩스 20%, 포스코 홀딩스도 40만원 선 이하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이렇게 보면 일단 대형주에서 반도체 30, 자동차 20, 그 다음에 2차 전지 20 합쳐서 70% 포트를 세우고 나머지 30%는 중소형주 공시 관련해서 한 두 종목 매수를 하시라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업종 따라가기보다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공시를 보다 보면 큰 돈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가령 뭐 최대 주주가 장내 매수를 한다. 이건 우리 회사 주가가 낮았다고 판단되니까 매수를 하는 거니까 장내 매수 그것도 20-30만 주 크게 한다. 그런 종목. 그게 아니면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한 100억 이상 변경을 했는데 변경했던 전환 가액하고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런 종목, 큰 돈이 움직이고 큰 돈이 움직였던 단가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놓으면 중기적으로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 관련해서 이런 종목 매수를 하시고, 공시라는 게 공부하기 어려우니까요. 또 공시, 다양한 공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저 이희경 정제TV 유튜브에 오시면 다양한 기법이 있으니까 오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